이미 거의 정해진 것처럼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때, 그런 상황일 때 가장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소외감, 고립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자살이나 또는 우울에 이렇게 빠지게 되지 않나 싶어요. 괜찮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 사이의 어떤 다리,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면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대 대기업 중 14곳이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된 데에 따른 고육주책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청년 층의 일자리 찾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박혜영 PD, 올해 신규 채용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국내 30대 대기업들의 올해 신규 채용은 12만 1,8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6.3%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독려하고는 있지만 재계는 투자 확대, 신규 채용 축소라는 반쪽짜리 대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는 확대하지만은 신규 채용은 축소하겠다는 거군요. 아마도 인건비 부담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됐고 또 정년 연장까지 겹쳤기 때문에 신규 채용 여력이 낮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더욱 경쟁에 내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마 요즘에 그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나 부모 입장에서는 이 말을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청년들을 삼포세대라고 부른다고 하죠? 네, 요즘 청년들은 고용 불안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포세대로 전락했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각박해지면서 인간관계와 집, 그리고 희망과 꿈마저 포기하는 칠포세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삶까지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청년들을 고민케 하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5월 부천의 한 아파트. 33살, 31살의 꽃다운 청춘의 두 자매가 아파트 12층에서 연달아 뛰어내렸다. 그리고 29살 막내 동생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 각자 쓴 석장의 유서에는 사는 게 힘들다는 공통된 고백이 담겼는데 경찰은 5자매 중 함께 살던 3명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 카이스트에서도 청년 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6월 23일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목을 메고 숨졌는데 올해 들어 2번째 자살. 2011년부터 자살 사건이 발생해 최근 5년 동안 총 9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듯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한 1년에 14,400명, 하루에 한 40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메르스 사태가 지금까지 33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하루 자살 사망자보다 적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의 자살 숫자는 대략 우리나라 전체 자살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략 한 10만 명 중에 한 18.6명이라서 미국의 14명, 영국의 7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일본의 자살과도 좀 유사한 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자살률은 10만 명당 30명 안팎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 30대 청년의 자살 고민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1953년 한국전쟁 끝나고 60년 동안 경제성장,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져왔는데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질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성취 지향적이고 또 학업 위주고 그다음에 성공과 출세 지상주의, 그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적으로나 그런 생활 습관에도 아주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더 극화되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사회 연대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이제 결여되다 보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린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청춘의 시작점을 달리고 있는 그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 취업도 한 번에 되기도 되게 힘들고 학점 따기도 되게 힘들고 이걸 아는데 부모님 때만 해도 그렇게 취업이 어렵지 않으셨고 공부를 웬만큼 하고 학교를 웬만큼 나오면 취업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기대하는 기대치를 못 미치는 친구들이 오히려 좀 더 그런 상처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이제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내가 기대에 못 미치게 이걸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도 발버둥 치거나 어떻게 노력을 해도 닿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제 힘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거의 정해진 것처럼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때, 그런 상황일 때 가장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느끼는 일종의 두려움과 패배감, 그것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드는 건 가족의 높은 기대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대치가 너무 높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것이 실은 정치과에서는 제일 큰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시죠. 어마어마한 투자를 자식들한테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이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순간 그 어머니나 아버지 그 분들은 본인이 의도치 않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자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것을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멘토가 우리나라에 있느냐, 그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을 쌓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취업준비생 시절을 견디고 있다. 그럼에도 기다리는 건 고시원 생활과 비정규직. 이런 청년들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청년 유니온이 발벗고 나섰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이제 임금이 적고 노동 시간이 길고 또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활동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급 인터넷 문제라든지 열정페이 문제라든지 불안정한 조건을 악용해서 청년들에게 이제 어떤 안 좋은 노동 조건을 강제하는 기업들을 고발하고 사회적으로 지탄하기 위한 어떤 캠페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좀 주력해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유니온은 자금의 청년 문제가 취업난과 비정규직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 사회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봤을 때 약 3배에서 3.5배에 육박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임금을 제공했을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의 어떤 안 좋은 일자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어떤 자기 삶과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폭이 점점 더 좁아지고 무너져가는 거죠. 따라서 청년 문제를 개인만의 잘못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 또 일하는 청년들이 최소한 이런 조건에서 자기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도 없이 그냥 예를 들면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애를 써라, 그리고 이렇게 성공한 친구들이 있지 않냐, 너는 왜 중간에서 포기하냐. 청년들은 대단히 깊은 상처를 입고 있다. 듣는 사람한테는 폭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교 카이스트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몇 년간 학생 자살 문제가 발생한 카이스트 캠퍼스를 찾았다. 카이스트생이라고 하면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넌 그럼 공부가 재밌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공부가 재밌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평소 일반인이랑 똑같은데 그런 점은 좀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도 있고 아니면 또 여기 온 사람들이 또 보면은 예전까지 계속 성공만 하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똑같이 머리 좋은 애들 모아놓으니까 또 여기선 또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모자란다던가 그런 걸 처음 겪어봐서 실패를. 우선 일단 다 집에서 떨어져 와서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 연구 같은 게 노력을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운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상실감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심리적 외로움과 조금 압박감, 중압감하고 마음대로 연구 실적이 나오지 않는 허탈감 이런 게 겹쳐져서 많이 상실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국의 내로라는 수재들이지만 이들 또한 고민이 많다고 한다. 이 길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약간 보장이라기보다는 약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국민들 세금으로 등록금도 받고 나라에서도 카이스트 하면 과학 공부 쪽으로 쭉 간다. 심지어 졸업하면 등록금 안 반환하려면 이공계 쪽으로 몇 년간 되게 긴 시간 동안 거기서 종사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생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과연 이 길이 아닐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은 좀 큰 것 같아요. 카이스트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상담센터를 마련했다. 오래전부터 파악해온 학생들의 주요 상담 내용은 무엇일까? 가장 많은 것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상담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간의 관계, 또 룸메와의 관계, 또 대학원생들 있으면 대본들과의 관계, 선후배의 관계, 또 교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상에서 좀 어려움들을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우울하고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또 상담받고 이런 경우가 그 다음번에 좀 더 많고, 학업과 관련된 학과 적응과 관련된 상담, 아니면 또 진로와 관련된 상담,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주로 연구실 생활을 하고 있는 카이스트 대학원생들. 그들 또한 상담센터에서 밝혔듯 대인관계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사실 대인관계 문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는 일단 이 연구를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실에서 있는 시간이 저희 생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내는 사람하고 그 상황이 불편하다는 건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기 뭔가 편안하게 연구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이고, 사실 저 주위에 지금 현재 저희 랩실이나 이런 주위에서는 사실 그런 대인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를 사실 보진 못했어요. 현재 상담은 비공개로 이루어지지만 건강검진을 하듯 상담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부탁을 전했다. 미디어 매체에서 항상 성공의 사례만 이렇게 비춰주고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성공에 대한 사례를 항상 비춰주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좀 더 비춰줬으면 해요.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꼭 항상 성공한 사람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해도 다시 그걸 밟고 일어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형성해 줬으면 해요. 사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형성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청년들에겐 빛나는 성공보다 마음 놓고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실패를 받아들여주는 따뜻한 사회가 필요한지도 모른다. 이젠 위기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귀를 열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네, 워낙 우리 사회가 이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 학력을 가지면 취업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취업이 많이 어려운 실정이죠. 물론 눈을 낮춰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화면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 고학력의 카이스트 학생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높은 경쟁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얼마나 더 경쟁을 해야 자신이 목표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청년들마다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참 이 꽃 피울 나이에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청년 자살은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자살의 대책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5월 12일 아침, 한 청년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리고 다음 날 사격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해 예비군 2명을 사망케 하고 2명을 부상 입힌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대 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왔던 최 씨는 사건 발생 20여일 전부터 친구들에게 자살을 암시했다고 한다. 우울장애라고 하는 거는 만성적이고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의 질병입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주변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짜증을 많이 이제 낸다든지 아니면 그 권위에 대한 어떤 반항을 이제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이제 격리를 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충동적으로 결국 자살로 쉽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증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살에 앞서 일종의 자살 징후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기본적인 것은 우선 이제 4가지가 없어지는 증상이 있죠.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성적인 욕구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이성에 대한 관심, 호기심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나 힘들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헬프미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에는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너는 나약한 놈이야 라는 평판으로 찍힐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자살 동기는 심리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중앙자살예방센터를 개소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제일 높은 자살률을 보이면서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2011년 3월 달에 자살 방법이 통과된 후로 자살방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서 파악한 청년 자살의 심각성은 무엇일까? 청년들이 자살할 경우에는 보통 10명이나 15명 정도 자살 생존자라고 하는데 그와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에 대한 미안감을 안고서 이제 평생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또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 자살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부담이 매우 큰 문제라고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자살을 막기 위해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선 전국적으로 233개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른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로 대전엔 대전광역시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제 1577 위기 상담 전화 건수 중에서 20대 상담 비율을 보았을 때 약 전체 27%에 이릅니다. 젊은 층의 자살의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의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소방과 연계해서 응급 출동을 요청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 자체가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청년들이 더 많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우선은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도 이제 내가 이런 곳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면 내가 무슨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시선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인의 이름도 남기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셔서 익명으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하지만 청년들의 상담 참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청년 자살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더욱 효과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올해 저희 자살 예방 관련된 예산이 한 70억 정도인데 일본의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실제 자살 예방 사업에 예산을 과감히 투여했을 때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주변에 자살 위험성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게이트키퍼가 된다든지요. 각종 홍보들을 강화한다면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청년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전시 의회에선 청년 자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저희들이 청년 시대 때는 그래도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슨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보통 어디 분야나 경쟁률이 100대 1 정도 되는 그런 시대에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걸 미연에 이제 미리 그 계산을 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지방정부가 나서서 그 희망을 전체에게 좀 파급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아마 자살률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살의 문제는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문제가 다 접해 있는데 그걸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책 개발을 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자살의 문제는 단독 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사회도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변화돼야 할까? 학계에선 교육 정책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수한 대학을 가려면 수능 내신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능력감, 열등감 많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런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까 소외감, 고립감, 무력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자살이나 또는 우울에 이렇게 빠지게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육 정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교육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때 청년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회복탄력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낙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비관을 보거나 절망을 보기보다는 긍정과 낙관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 낙관성은 사실은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낙관성에 대한 훈련을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꾸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자명하다. 지금 어디에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또래 청년들을 위해 한 대학의 학생들이 힘을 합쳤다고 한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자살하는 것과 그다음에 20대가 자살하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다르거든요. 누가 그 심리적인 상태를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한 것은 괜찮니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 사이의 어떤 다리,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괜찮니 우체통이란 걸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락 못한 친구들, 그다음에 싸워서 헤어진 친구들, 내가 보기에 외로운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 사회로 나와서 나랑 얘기하자라는 걸 툴을 만들어준 거예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된 서강대학교 학생들의 자살예방 캠페인.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청년들을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일지 모른다. 저희가 일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축제 기간을 노렸던 것도 이 자살이라는 게 너무 무겁게 다가가지 않고 축제가 즐기는 장이잖아요. 이렇게 뭐 서로 안부를 묻는 거를 하나의 축제의 장에다가 포함을 시키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좀 답이 아닌가 했어요. 아 그냥 우리 둘 다 힘들구나, 우리 다 힘드네, 우리 다 같이 이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같은 팀을 동맹을 맺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말이랑 생각이랑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니라는 말이 좀 퍼짐으로써 그걸 조금이라도 얘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에 조금 변화가 있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게 정말 조금씩이라도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어려운 현실을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만이 청년의 모습이 아니다. 때론 실패에 무너져 용기가 없다고 외칠 수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을 끝내 지켜낼 때, 그것이 청년다운 모습일 것이다. 청년들이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이 앞서서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한, 자기 삶에 대한 존중감과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러기 위한 노력들과 애씀이 이 개개인에게도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또 서로 아껴주는 사회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면 제도적인 정책이 또 뒤따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선 경쟁이 과열된 입시 교육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판단에 따라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좀 더 고취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기업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고용 환경을 개선해 줄 때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이 해결책이 다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좀 앞에 놓여 있는 벽들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청년 자살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만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층을 개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올 하반기에 청년층을 개설해서 2020년까지의 청년을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부채 경감, 미래 설계 등 생활 안전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구상입니다. 예, 그렇다면 정부의 청년청과 또 지자체의 청년청이 함께 일관된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나간다면 우리 청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인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에게 다시 웃음을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잘 돼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따뜻한 손을 건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자살은 우리 대한민국이 청년이 살아가기에는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슬픈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소수 청년들의 나약한 선택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